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활동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그 사회복지관 현장평가가 있는 해였습니다. 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사회복지관 평가라고 해서 올해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 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 평가를 내년으로 2022년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어, 이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현장평가위원으로 신청을 했고 한 40시간 정도의 평가위원 교육을 받았고 올해 이제 현장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4월부터 이제 현장에 공유되고 공청회도 진행이 되었고요. 자체평가서 작성을 통해서 이제 현장평가는 6월부터 5월부터 진행이 되었군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의 98개 복지관 중에 13개 이제 복지관의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물론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지표별로 현장이 이렇게 많이 좀 좋아졌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위주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지표이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훈련에 대한 그런 지표가 있고요. 제가 그 다녔던 그런 복지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예방교육이나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은 굳이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에서 다루어야 하나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이제 그 필수적인 부분들이라 뭐 지자체의 어떤 지도점검이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표 가운데 이제 평가하던 어떤 기관 평가를 하는 가운데 뭐 어떤 곳들은 이제 그 자치구에 있는 안전체험관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체험들 안전에 대한 어떤 체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좀그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소방훈련, 화재훈련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교육하고 뭐 소화기 뿌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그 하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정말 조금 실질적인 상황들을 가정하고 실질적인 것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곳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네, 시설 환경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뭐 예전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는 게 언제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조금 어두침침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쾌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오래전이겠죠. 근데 최근 어떻든 복지관들을 이렇게 보면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1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따뜻하고 또 환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부분 많은 복지관들을 갔었을 때 그런 분위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아, 뭐 제가 기관 방문을 많이 이전에 많이 다니진 않았었지만 많이 다르구나. 복지관들의 모습이 뭔가 좀 더 이제 밝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 밀착형 뭐 동중심 복지관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복지관들은 이미
뭔가 아울리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관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기보다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은 정말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곳들도 조금 볼 수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관리 지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기관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직원 채용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많이 아무래도 서울시라던가 뭐 어떤 여러 지침에서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개 채용, 뭐 채용 조건의 차별적인 조건 사항 같은 것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면접의 외부 임원 참여는 모든 복지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식적인 부분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직원의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2018년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 평가에도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뭐 직원 인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서류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라 뭐 직원 인터뷰라든가 뭐 관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충분히 많이 그런 이렇게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직원 인권에 대한 지침이 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더라고요. 뭐 인권 보호 지침, 뭐 권리 규정, 윤리 지침, 또 소통위원회 운영 지침이라는 것들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뭐 소통위원회나 직원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충이란 말 자체가 조금은 필요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어떤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걸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복지가 관련돼 가지고 또 직원복지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걸 보았고요. 많이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상조에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 뭐 직원 동아리 활동, 또 학습 모임, 문화 활동, 뭐 이벤트, 포상 등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법인지원금이나 뭐 자치구 수당 등의 어떤 차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뭐 사회복지사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연수를 보내준다거나, 뭐 그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치구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물론 또 의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변화의 대응 차원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환경 변화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어떤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뭐 재개발이라던가 뭐 재건축, 뭐 도시재생, 또 임대단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환경 특성에 따라서 분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많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고령화,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적인 어떤 그 변화와 또 이에 따른 대응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아울리치나 뭐 지역사회에 나가서 뭐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면서 안 보였던 것, 복지관 안에서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복지 뭐 당사자, 뭐 대상의 어떤 폭이 좀 더 커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뭐 저희 주관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마을 지향이나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마을 지향이나 어떤 그걸 수행했던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들이 저의 어떤 그 생각이었고요.
직원 교육 체계는 역시 대부분 뭐잘 되어 계시더라고요. 뭐 역량에 대한 정의라던가 뭐 개인 성장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요구에 따른 교육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림종합사회복지관도 오래전부터 이제 개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뭐 직원 교육이라든가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몇몇 곳에서 똑같이 개인 성장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곳들을 조금 볼 수 있어서 저에게 조금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차이, 그러니까 인터뷰라던가 뭐 서류를 통해서 이제 봤었을 때 어떤 직원 교육 체계에 있어서의 뭐 기관 간의 어떤 편차 차이는 조금 중간 관리자의 역량에서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거를 더 깊숙이 뭐 보거나 뭐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조금 들었습니다. 네,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또 어떤 것들은 좀 느슨하게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어떤 곳들은 1인 1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이제 원칙으로 정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뭔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마을지향 이런 경험들이 통해서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좀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든 게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제 지표였고요. 주민 이용자의 참여권과 관련돼서는 주민 주도라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오랜 어떤 뭐 사회복장 평가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평가 지표로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뭐 예시를 이렇게 보면은 뭐 사례 관리 전 과정에 뭐 주민이 참여한다거나 뭐 주민 공청회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후원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후원회를 조직한 것도 있었고, 뭐 주민 간담회나 뭐 주민 게시판, 뭐 주민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정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민의 참여권, 이용자의 참여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더 요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로그램 이용 관련 서비스 절차의 명문화 관련돼서는 모두가 충실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더 근데 너무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매뉴얼도 좀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어져서 많은 시설들에 적용되고, 또 그런 게 또 상향 평준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용자 고충, 불편사항 처리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소소한 어떤 고충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2018년 평가에서는 그냥 고충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없다라고 낸 기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불편사항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지표가 개선이 되었는데, 네, 모든 복지관에 뭐 고충 또는 불편사항이 존재했고, 이런 고충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은 거의 유사했고요. 접수, 분류, 보고 논의, 처리, 공유 이런 것들은 특히 유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앞에서 직원 인권에서 직원의 어떤 고충 처리와 관련 마찬가지로 뭐 이용자의 고충 처리도 뭐 주민 감동 서비스란 이름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례관리 실행 체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저희 이제 평가조에서는 이 지표는 교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정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부 모든 기관이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복지관마다 강점이 살아있는 그런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동중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동중심 사례 관리 매뉴얼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례회의,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 관련해서도 보시면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사례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례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내외부 슈퍼비전은 당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이라던가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또 민간 통합 사례 관리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수 사업, 마지막으로 우수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요. 네, 이제 한 시설당 4개의 우수 사업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제가 13개를 기관을 다녔으니까 52개의 어떤 사업들을 이제 보았고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어떤 사업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떤 규모의 차이,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의 차이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참 어렵다. 근데 그만큼 물론 이제 제가 나간 그 기관에 한해서이지만 그만큼 되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 52개의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대상을 좀 분류해보고 키워드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어르신 그리고 일반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문화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런 사업들 하는 곳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키워드별로 봤을 때는 돌봄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았고, 공동체 조성이나 관계망, 또 어떤 그 당사자 개인의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수 사업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들이 그 복지관의 환경 변화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 가운데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평가가 이제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거기에 점심시간 빼고 인터뷰 시간 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좀 전체적인 사업 어떤 안에서 맥락을 좀 더 살펴보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지표별로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회복지관 평가, 2018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와 좀 비교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번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지일이었습니다.